네,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후보자들이 검증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인사청문회 얘기 전에 일단 4.3 재보궐선거 얘기를 잠시 해보죠. 일단 이번 선거에서 두 분은 좀 어느 부분에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보궐선거는 이제 뭐 여당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국정 안정론, 야당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견제론이 이제 이슈로 팽팽하게 맞서는 선거가 될 텐데요. 예. 오늘 그 리얼미터가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뭐 하락세를 유지하던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일부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고, 이제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제 중도층이 일부 집권 여당의 흐름으로 좀 전환됐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제 창원 유세장에서 여전히 이제 좌파 정부론으로 강하게 네. 이제 반정부 기치를 들고 계신데, 네. 계속해서 좀 색깔론적인 공세로 문재인 정부를 좌파 정부로 규정하면서 각종 정책을 이제 사회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공세를 지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이 무당파 중도층이 민주당과 한국당 또는 정의당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예. 네, 이 굉장히 작은 선거죠. 두 곳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데 그 선거 결과는 전국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선거입니다. 올해 다른 선거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많이 좀 바뀐 상황에 치러지는 선거란 말이죠. 특히 경남 지역 민심도 지난해 지방선거 때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정부를 비판하는 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또 이번 선거는 지역별 또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영고성은 과거에 한국당 의원 지역이고요. 지금도 아마 한국당이 비교적 강세인 지역이고, 네. 또 창원 성산은 정의당이 강세인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도 정의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앞서가고 있는데, 예. 1대1이 될지 아니면 뭐 한국당이 두 개 다 이길지, 아니면 민주당이,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가 된다면 정의당한테 창원 성산을 내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통영고성에서 민주당이 한국당한테 질 가능성도 있고, 그럼 민주당 한 석도 못 건질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민주당 의석은 없던 곳이기도 합니다만. 예. 그러나 어찌됐든 만약에 민주당이 한 석도 못 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먹혔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커요. 그게 이제 중앙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창원 성산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민주당과 일단 정의당 사이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 그렇다면 민중당 후보가 있지만 지금 한국당 후보하고 굉장히 팽팽한 아마 1대1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변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결과는 상당히 주목이 되는 이런 선거입니다. 네, 창원 성산 단일화 여부에 주목해 봐야 할 것 같다. 이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렇습니다.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 논란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뭐 논문, 표절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들의 예금 부분이 논란이 됐거든요. 10년 동안 입출금 내역을 합치면 2억 가까이 된다. 좀 해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한국당에서 증여세 위반이다, 위법 사항을 지적을 한 겁니다. 예. 단순히 도덕성 검증을 넘어서서 이제 위법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오늘 박 후보자 측이 해명을 낸 걸 보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허위 자료다, 이렇게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청문회를 준비하는 장관 후보자들이 뭐 청문회장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이렇게 좀 약간 밋밋하게 답변하는 게 보통적인 관례인데, 예. 강력하게 허위 주장이다라고 강력 반발을 한 거 보면 나름 박 후보자가 소상하게 근거 설명을 할 자신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금 사항이 증여세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는 뭐 조금 더 정밀하게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할 문제여서 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강하게 대응을 했습니다만, 뭐 예금액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이거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자가 그에 대해서 청문회 때는 설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은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예단해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다만 이제 한국당 청문회를 이제 준비하는 곽대원 의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동안 예금 입출금을 이렇게 통장을 예. 보고 합산을 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한 8천만 원 가량이 결국 뭐 증여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박영선 후보자는 증여는 아니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네. 이제 한국당 쪽에서는 그냥 단정해서 말하지는 않았어요. 이 가능성, 증여세를 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만약에 증여를 했다면, 그러니까 의혹 제기 수준인데 이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해명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나와서 어떻게 이게 옳다 그러다 판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박영선 후보자가 하나 설명한 건 뭐냐면 예금이 1,800만 원짜리가 뭐 빠졌다가 나중에 다시 1,980만 원이 됐는데 이거는 통장이 바뀌어서 그런 거다. 예, 계좌가 그러니까 금융기관 바뀌어서, 이쪽에 네. 넣었다가 이제 그걸 빼서 다른 쪽으로 넣은 네, 거다 이런 맞습니다. 건데 그거는 해명을 하셨는데 이제 다른 예금 문제는 해명을 안 하셔가지고 그거를 청문회장에서 아마 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겠죠. 예. 그럼 그에 대한 답변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문제 같아요. 네. 근데 박영선 후보자를 보면 사실 지금까지 의원 프리미엄을 누리기보다는 뭔가 집중 공격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 이제 박영선 후보자만 이제 넥스 정치 플랜이 좀 보이시는 후보죠. 예. 뭐 언론에서 유력한 차기 서울시장 서울시장 후보로 후보, 이제 거론이 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당이 박영선 후보자를 검증하는 이 행태를 이렇게 보면 장관의 자질 검증을 좀 넘어서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 캠프 후보 공방을 보는 느낌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오늘도 나온 게 이제 자제에 관련된 문제, 또 일전에는 이제 그 남편에 대한 문제 네. 등 해서 아주 거센 검증 공방을 한국당이 진행을 하는데요. 예, 예.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가 예전에 서울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리고 지금 이 청문회를 주도하는 원내대표, 원내사령탑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박영선 후보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장관으로서의 송국 검증 이외에 차기 서울시장 선거 구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주겠다는 정치적 배경도 좀 어느 정도에 깔려 있는 게 아닐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고요. 아무튼 이 박영선 후보자의 청문회장이 당일날 격전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아주 거세게 창을 휘두를 것 같고 박영선 후보자는 아주 견고하게 방패를 내세울 것 같아서 격전지로 예상이 됩니다. 네, 청문회 때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두 아들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 또 특혜 채용 의혹,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 이렇게 좀 불거진 상황인데 상당히 좀 청문회에서 험로가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처음 지명됐을 때는 뭐 전문성도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뭐 청와대에서 제대로 검증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계속 또 우리 저번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아들 병역 특혜 문제, 그러니까 공군 그거는 딱 한 명만 갈 수 있는데 또 갔고, 통신병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또 근데 그때 하필이면 국방부의 자문위원으로 아버지는 계시고 또 둘째도 병역을 하는데 1년 9개월 있는 동안 뭐 무려 휴가를 3달 이상 간 문제. 예.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일반 뭐 병사들 입장에서 이건 뭐 특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제대로 해명할지 또 지켜봐야 되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오늘 언론을 보니까 이 토탈로 전부 합쳐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게 한 40억쯤 된다니까 네. 예. 우리 국민들 일반 뭐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엄청난 그 시세 차익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카이스트에 있으면서 아들이 또 관련 회사에 또 인턴으로 또 네, 미국 채용이- 법인에 가서도 다 인턴으로 채용이 되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분이 또 사과 비슷한 입장도 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분이 장관 자격이 없다고 볼 소지가 상당히 있겠다. 그래서 네.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 청문회 거쳐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네. 지금 그러면- 논란이 되는 게 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관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 이 부분은 좀 걸린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자제들의 병역 문제는 일단은 뭐 병역은 마쳤고
군 생활할 때 일부 혜택을 보았냐 안 보았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청문회에서 이제 후보자가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의혹은 해소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국민정서에 이제 많이 걸리는 것이 이제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막대한 부동산 재산의 문제인데 재산도 일단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다주택도 있고 또 30년 전에 장인어른이 사서 이제 물려받은 땅이 네. 있고 20년 전에 어머니가 사서 물려받은 땅이 있어서 30년, 20년 전에 부모 세대가 사서 산 땅에 대해서도 이제 자식들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뭐 논쟁의 여지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을 냈기 때문에 많은 이제 고위공직자가 이제 다주택을 해소하려고 이제 매매에 들어갔는데 요즘 뭐 부동산이 이제 거래 절벽이라고 해서 잘 안 팔린다 이런 하소연들을 하죠. 예. 근데 저는 그런 하소연은 일단 국민정서상 안 맞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재산인지 공직자인지를 선택을 했으면 공직자를 선택한 사람들은 큰 손실을 보더라도 급매물 처리를 해서 정부의 기준안을 따르는 게 옳다 그렇게 봅니다. 예, 청문회 관련해서 뭐 마지막으로 좀 짧게만 좀 질문을 드리면 네. 뭐 이번에도 그렇고요. 항상 이 청문회 때마다 이 가족의 신상이 너무 과도하게 이제 신상 털기가 아니라 이런 좀 지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우리 청문회 제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예. 미국 청문회 훨씬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에 가기 전에 미국은 검증을 굉장히 철저히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검증 자체가 좀 부실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검증된 내용들을 미국은 의회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그걸 다 보고 미리 판단해서 네. 물밑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저히 신상과 관련해서 도덕성에 이 정도 문제가 있다면 안 된다고 미리 연락을 주면 탈락을 시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신상과 관련해서 의회와 백악관이 물밑 교감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판단이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이 정도면 오케이다 했을 때 비로소 카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청문회는 정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국회의원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카드를 딱 내놓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국회의원들은 각종 정보를 수집을 하니까 아무래도 신상과 관련된 거로 집중이 돼요. 그다음에 사실 좀 검증을 제대로 했다면 예. 도덕성에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이 나왔다면 한국 청문회에서도 정책 중심으로 가는데 지금은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의원들이 몰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청와대가 검증을 좀 제대로 하고 검증된 내용을 청문회 전에 미리 의원들한테 좀 알려주고 뭐 이런다면 좀 청문회 문화가 바뀔 텐데 제도 개선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전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뭐 100번 동의하고요. 네. 아무튼 이 청문회 문화는 뭐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여도 야 시절에 그랬고 지금의 야도 여 시절에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시다가 야당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고위공직자의 자질 검증, 정책 검증이 최우선시 돼야 되는데 예. 어느 시대든 야당은 낙마를 최고의 성과라는 목표를 결정해 놓고 이제 청문회 임하다 보니 이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이제 정책적 검증보다는 국정 운영 능력 검증보다는 이제 도덕성 검증에 이제 매몰돼서 낙마시키려고 하는 정치 행위로 많이 일관되게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도입된 청문회 제도인데 일단 정부도 인사검증 등과 관련돼서 좀 시스템을 좀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여야 정치권도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좀 이렇게 도덕성 검증에 매몰되기보다는 이제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청문회장으로 좀 개선시켜서 한국 사회도 이 청문회 제도가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으로 올라가길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미국은 상원에서 이제 인준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다 상원의 이 표결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 대통령께서 한 번 더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요구한 다음에 채택이 되든 말든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인사청문 취지가 거의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청문 취지를 제대로 살린다면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그 국회의원 표결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청와대는 검증을 더 제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엄정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덕성 문제는 해결하고 정책 중심으로 청문회가 진행되려면 청와대가 검증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인사청문회에서 그냥 청문 보고서 채택하고 표결까지 간다면 청와대 검증 제대로 할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정책 중심으로 청문회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제도가 빨리 개선돼야 될 이유 중에 하나도 정부 입장에서도 좀 간절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지금 전개되는 청문 과정도 이제 가족들의 문제까지 신상털기로 쭉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훌륭한 국정 능력을 가졌다는 분들께 장관으로 모시려고 해도 이 청문 제도, 청문 문화가 무서워서 안 하겠다고 손사래치는 분들이 열에 9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 사회도 선진국처럼 이 청문 문화가 안착이 되는 게 필요하다. 좋은 분들이 장관으로 국정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이 대마초 밀반입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방통위는 이게 본인 문제가 아니니까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방통위도 그렇고 또 유시춘 이사장이 우리 아들은 무죄로 본다. 그리고 정치 공세를 당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그런 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연자제를 적용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 이렇게 나와야죠. 아들이 마약 밀매 혐의로 이제 구속되고 유죄 판결을 징역 3년을 받고 그게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게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한참 지나서예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임명한 사법부 대법원장이 다 관할하는 그 사법부의 판단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들 때문에 국민들께 이렇게 불미스러운 점을 보여드려서 참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의 고치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바른 태도 아닐까요? 저분이 김무성 한국당 의원이 과거에 대표 시절에 사의 문제 나왔을 때 나는 아주 요즘 즐거운 마음으로 그 뉴스를 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롱까지 한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의 문제고 저기는 자기 지금 아들 문제인데 저렇게 나오는 건 정말 태도가 너무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저분이 오늘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아들 문제가 그렇게 돼서 고법에서 확정 이제 그 유죄가 나왔고 대법에서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고법에서 유죄 나오면서 법정 구속되고 할 때 청와대에 아들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와대가 저런 분을 EBS 이사장으로 계속 밀어붙인 문제는 청와대 검증에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책임윤리가 필요하다. 책임윤리. 그래서 아들 문제긴 하지만 내가 책임을 좀 져야 되겠다. 게다가 EBS가 어떤 곳입니까? 교육을 하는 교육방송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이 저런 문제가 있었다면 이 엄마로서 내 책임을 좀 느낀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는 내가 물러나겠다. 이렇게 한다면 훨씬 보기 좋을 텐데 지금은 반대의 모습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기관의 위상을 감안하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좀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유 이사장 입장, 그러니까 그 해명을 들어보면 약물 검사에서는 이제 음성이 나왔고 법원은 이제 정황상 유죄로 판결했기 때문에 이제 엄마, 이제 모성애 차원에서 이제 아들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재수사까지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데 며칠 전에는 또 이제 그 이부진 사장이 약물 투여 의혹 제기까지 되면서 지금 번이성 사건부터 해서 계속 이 사회 지도층의 이 약물과 관련된 이제 문제 제기로 우리 국민들이 큰 충격에 이제 빠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이 연자제로 이분의 거취를 결정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사회 지도층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판단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하나 더 여쭤보자면 이게 2심 판결 즈음에서 청와대 이야기가 전달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EBS 이사장 자리는 이사회에서 일단은 호선을 통해서 방통위가 이제 추천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장관처럼 또 청문 과정을 거친다거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을 해야 할 자리는 아니어서 이제 유 이사장님 말씀이 이제 어느 분께 어떻게 전달이 된 건지 그게 이제 공식 통로로 검증 차원에서 당신이 보고를 한 건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선거제 개편이 바른미래당의 내용으로 지금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보수 진영이 새 판을 짜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른미래당, 과거 새누리당을 떠나신 분들이 이제 한 8분 뭐 이렇게 계셔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 선거제 문제는 아무리 과거의 전례를 봐도 이렇게 한 제1야당을 빼고 뭐 다른 정당들이 뭐 합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선거제 문제는 이 선거를 위한 룰을 세팅하는 건데 네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모든 정당이 합의를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제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바른미래 내부에 이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다 보니까 바른미래가 당론 확정이 안 되는 겁니다. 당론도 3분의 2 찬성이 되게 돼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당이 강력하게 지금 저항을 하는 상황에서 바른미래가 이제 이탈하는 국면이 되고 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굉장히 패스트 트랙을 원하는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한국당은 결국은 바른미래 쪽하고 과거에 또 한 울타리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내년 선거를 치를 때 한국당은 지금 한교안 대표가 보수 대통합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여기서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만 지금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 출신도 있고 바른정당 출신이 있어서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출신인데 한국당의 정영기 정책위 의장이 바른미래 의원들 접촉한 것과 관련해서 좀 불만을 표시했는데 예. 정영기 의장은 그거를 뭐 그분들을 빼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소위 선거제 제도를 어떻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당의 입장을 호소하기 위해서 만난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바른미래는 나중에 뭐 어떤 계기가 되면은 서로 좀 이렇게 분열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다 왔는데 바른미래당 때문에 멈춰선 상황이잖아요. 역시 이렇게 내용이 있는 이유가 뭔가 보수 세판짜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일단은 바른미래당 상황이 조금 고차방정식인 것 같아요. 일단은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중에는 크게 예. 2가지 이유에서 저는 반대하고 있다고 보는데 한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느니 차라리 나중에 보수 통합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한 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지역구가 축소하는데 마침 내 지역구가 폐지될 지역구 대상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예. 각각 이런 정치적 속내는 이제 수면 아래 두시고 이제 외형적으로는 이제 여야 합의 없는 선거구제 개혁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이제 외형적으로 피력을 하시는 것 같고요. 한국당의 세판짜기는 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이 다른 보수 야당과 대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전대 이후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 친박 중심의 정치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근데 전당대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황교안 대표 체제는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친박 지지자 묶어 세우기 정치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예. 정부는 색깔론으로 각을 세우고 예. 그리고 뭐 5.18 망원자에 대한 부분들도 사과 또는 조치보다는 계속 유야무야하는 전술을 계속 채택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른미래당과 당대당으로 통합까지 가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도 어떤 합리적인 보수의 길을 표방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한국당 지도부의 형태 갖고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을 이제 개별 탈당해서 한국당으로 입당시키는 것. 근데 그것을 보수 통합이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른미래당 의원님들도 그거는 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당이 최소한 건전한 합리 보수의 길을 갈 때만이 바른미래당도 당대당의 보수 통합을 논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한국당의 스탠스 갖고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한국당 지도부가 노리는 것은 일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산시켜서 예. 타 보수 야당을 고사시키는 전략 그리고 작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무산시키는 전술. 일단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뭐 세판짝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한국당의 어떤 지도부의 스탠스상 입당이나 통합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국당이 당장 바른미래에 계신 의원들을 네. 개별적으로 입당시키거나 또는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제 일단은 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수 대통합이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대통합의 의미는 바른미래뿐 아니고 또 뭐 중도에 계신 분들, 뭐 무소속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 좀 크게 통합해서 내년 선거를 치르자는 거죠. 근데 지금 아마 하반기가 돼야 어떤 그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는 뭐 사실은 아무 실체가 없는데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결국은 저는 한국당이 보다 좀 더 혁신을 해서 이 사실 중도층까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보수로 저도 탈바꿈되기를 원하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당은 일단 선거구제가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 거를 지금 막아보기 위해서 위한 굉장히 것이다. 투쟁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수 성향의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내고 있는 거죠. 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 선거제 문제와 공수처법을 같이 태우는 부분을 지적을 하잖아요. 혹시 이걸 따로 떼서 선거제 문제만 할 생각도 민주당에서 좀 이야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야 합의, 특히 이제 바른미래당의 협조 없이 민주당이 선거제를 단독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는 것은 이제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때 가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집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이제 만 출범 2년을 맞이하는데 어떤 개혁에 대한 성과, 특히 이제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높은 공수처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국회를 운영하고 싶은 이제 의사가 굉장히 강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어찌 됐든 간에 여야 4당의 공조 없이는 한국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는 게 좀 무망해 보이는 것이어서 네. 일단 바른미래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좀 짚어보죠. 어제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 위원들 중에서 한국당 추천위원들이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 뭐 5.18 망원 의원들의 징계를 피하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지적도 나오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뭐 얼마든지 자문위원으로서 그 위원장 선임이라든가 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돼서 예. 의견을 제시하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퇴까지 해버리신 건 좀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민간위원이고 국회 윤리 자문위원회는 이제 독립성을 띠는 것인데 아무리 이제 한국당 추천위원이라 할지라도 조금은 정치권의 스탠스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보를 좀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그 전당대회 이후에 그 5.18 망원 징계자에 대해서 한국당이 당의 윤리위원장이 또 사퇴를 하고 또 의총을 열어서도 그 제명 결의가 있었던 해당 의원에 대한 그 논의를 하지 않고 네. 그냥 우야무야 전국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은 국회 윤리만큼만이라도 5.18 망원자에 대한 징계를 좀 명료하게 시급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한국당 추천위원 3인이 사퇴하는 바람에 국회 윤리위도 상당 기간은 정상 가동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렇게 되면 5.18 망원자에 대한 징계는 상당 부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큰 흐름을 보면 결국 전대 때 한국당 지도부가 국민들께 사과하고 약속했던 것이 공연불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예. 이 시작부터 좀 다시 점검하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한국당에서 3명의 자문위원을 추천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의 그동안 관행은 위원장은 제일 고령자가 맡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한국당 쪽에서 추천한 교수님이 위원장에 대기돼 있었어요. 예. 근데 민주당이 갑자기 위원장을 딴 분으로 교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위원장을 교체한 게 아니고 다른 자문위원을 이제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예. 그분이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분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분이 이제 5.18 관련해서 유공자이기 때문에 이 5.18 이제 관련해서
언행을 했던 의원들 징계 문제이기 때문에 재촉 사유까지 생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 사퇴한 세 분은 한국당에서 추천한 분들 있죠. 민주당이 그 변호사 고령의 변호사를 장훈열 변호사입니다. 다른 분으로 바꿔주면 한국당 쪽에 위원장을 주면 다시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징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원인 제공을 좀 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위원장 맡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저는 충분히 자문위가 의견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뭐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뭐 한국당 차원에서 이미 비대위에서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까지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 문제를 빨리빨리 풀고 싶다면 다시 저 위원장은 한국당 쪽에 양보하고 시작을 하면 되겠다. 게다가 재촉 사유나 이런 거를 걸림돌을 안 만드는 게 좋겠다. 얼마든지 그와 관련된 분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해법을 분명히 낼 수 있어요. 네. 네, 위원장직을 좀 양보하면 풀리지 않을까라는 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민주당은 그 생각이 없대. 네, 그래서 뭐 윤리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뭐 검토해볼만 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 제기를 위원회를 가동시키면서 얼마든지 한국당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처럼 안 받아주면 나는 사퇴할 거다 이렇게 딱 어떤 벼랑 끝 전술로 임하는 건 조금 유감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좀 짧게만 좀 짚어보면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이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 뭐 낙찰한 사람이 누군지를 둘러싸고 좀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저라면은 절대 저 집을 사지를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은 저 거액 아닙니까? 물론 평가액이 한 102억인데 이제 절반쯤으로 5번 그동안 유찰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전두환 씨 쪽에서 일단 소송을 계속 걸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매가 진행이 제대로 될지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이게 정말 차명 계좌냐 아니냐 이제 이 문제도 따져야 되고 제가 보기엔 차명 계좌가 맞아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차명 계좌임을 전제로 이렇게 그동안 진행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끝까지 안 나간다면 명도 소송도 해야 되는데 예, 그거 맞습니다. 하는데도 또 1년 이상 걸린다기 쉽지가 때문에 않네. 저렇게 계약금도 5억이나 내놓고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샀을까? 뭐 관련 있는 분이 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굉장히 저걸 추징하기가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 또 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어찌됐든 관심사죠. 네, 네. 말씀처럼 재산권 행사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너무 이 국민 정서는 감안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 내외시면 항상 어떠한 행동을 하실 때 이제 국민 정서가 어떤지를 먼저 살피셔야 되는데 아니 온 국민이 전두환 대통령 아들과 처남이 대부호인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 집에서 나가게 되면 뭐 90대 노인이 갈 데가 어딨냐라는 그 해명은 국민들이 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거든요. 네. 그리고 추징금 미납에 대한 국민 감정도 굉장히 안 좋고 또 얼마 전에 광주에서의 발언도 국민 정서를 또 어긋나게 하셨단 말이죠. 충분히 이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를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가족 관계라는 걸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공매법 운운하시기 이전에 국민 정서법에 따라서 처신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